예, 앞서 기조 연설 그리고 특별 대담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상위 3% 학생에게 영재 특별반을, 그리고 미국은 주별로 상위 1에서 15%의 영재에게 공립 영재학교 또 특별 학급 등의 형태로 영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재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법이 필요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영재 교육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번 세션을 통해서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세션은 최수진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실 실장님께서 좌장으로 함께해 주시겠고요. 조석희 미국 세인트존스대학교 교수행정지도자학과 교수님, 그리고 이신동 순천향대학교 특수교육과 명예교수님, 메나헴 나들러 이스라엘 교육부 영재교육국 국장님께서 발표와 토론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좌장님과 연사분들을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죠.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모두 착석을 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조 세션 3회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영재교육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AX 시대 글로벌 리더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외 영재교육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분들께서 한 20분 정도 각각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연사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미국 세인트존스 사범대학에 재직하시면서 영재교육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 조석희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조석희 교수님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조석희 교수님은 미국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영재교육 연구비를 15년 이상 연속 수혜하시고 경제적으로 불우한 이민자 가정의 영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한국에 계실 때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근무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영재교육 토대를 닦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4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순천향대학교 특수교육과 명예교수이신 이신동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이신도 교수님은 영재교육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영재교육 전공 대학원을 통해서 국내 영재교육 전문가 양성에 크게 기여하셨고요. 우리나라 영재교육 체제에서 사실 초등 저학년이나 그보다 어린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 기회가 좀 적은 편인데,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기획하여 운영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으로도 활동하신 바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교육부 영재교육국의 메나헴 나들러 국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Nice to meet you, Mr. 나들러. 네, 영재교육에서 사실 이스라엘 사례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굉장히 유명한 국가입니다. 나들러 국장님께서는 10년 동안 영재교육 국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국가 단위 영재 판별뿐만 아니라 발굴, 또 영재교육 프로그램 관리, 영재교육 담당 교사 연수 등 이스라엘 영재교육의 정책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분의 발표 후에 종합 토론을 실시를 하고요. 발표는 조석희 교수님, 이신동 교수님, 그리고 나들러 국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 시간이 좀 짧아서 시간이 약간 촉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조석희 교수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로 소개를 받은 조석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AX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오전 내내 들으신 바와 같이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초연결이 이루어지고 지능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업무가 자동화되고 사물과 일들이 연결이 되고 또 인간의 지능과 기계의 지능이 시너지를 이루는 그런 것이 기대가 됩니다. 또 모든 분야에 AI가 파고들게 되었고 창의적인 생산성은 매우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아주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인재 개발과 인재의 유치에 있어서 극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AI 등장으로 인해서 교육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개별화되고 맞춤형의 개인 교사가 제공될 수가 있고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재능이 재능 분야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AI라는 독자적인 재능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윤리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어떠한가요?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사실 1999년 영재교육진흥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사실 좋은 교육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인재를 개발하고 그 인재들이 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영재 교육은 하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교육으로 오해되고 또 사교육의 주범이라고 주목이 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영재 교육은 머리를 좋게 해주는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영재 교육의 기본 목표로 삼았던 창의성 개발이라는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시는 통계와 같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점차적으로 지금 줄어들면서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영재 학생의 수가 반토막이 났고 영재 교육 기관의 수도 반토막이 나고 영재 교육 담당 교원의 수도 반토막이 나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전 학생의 1.36%에 해당하는 학생이 영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안내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3%, 미국에서는 15%, 20%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쫄아들어 가지고 지금은 영재 교육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근데 너무 재미난 것은 영재 고등학교 수는 계속 늘리고 있으면서 아주 영재성의 개발에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유, 초, 중 그때의 영재 교육은 전혀 씨를 말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계는 인재 개발 및 극심한 유치의 경쟁 속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인재 육성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AI 기업이 매우 정말 큰 기세를 몰아가고 있는 중에 영재 교육도 영재 전체 학생의 한 20%는 영재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그 영재로 판별되지도 못할 이민자 가정 영어도 못하는 애들에게도 영재 교육 기회를 주겠다고 지금 뭐 한 600만 불 돈을 들여서 영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낮아지고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영재교육 대상자 수도 팍팍 줄여가지고 이제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감감합니다. 거기다가 최고급 인재들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게 수출인가요? 빼앗기는 건가요? 저는 이런 인재를 빼앗기는 중에 그걸 수출이라고 좋은 말로 써준 그 기사가 참 이상했어요.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재교육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되겠는데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여기서 전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재는 누구냐? 같은 문화와 기회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큰 사람. 근데 그게 얼만큼 뛰어나야 되냐? 꼭 상위 1%가 아니어도 된다. 좀 뛰어난 사람. 영재교육 목표는 영재의 재능을 발굴하고 개발함으로써 국가 사회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 또 영재교육 방법은 일반 교육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논의의 전제입니다. 영재교육 이론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제가 챗 GPT가 처음 나온 2022년 저희 대학에서 교수들이 모여서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챗 GPT한테 숙제를 맡긴 아이들의 그 숙제가 자기가 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낼 수가 있냐. 참 걱정이다. 이게 교수들의 논의였어요. 그런데 제가 뉴욕을 떠나기 며칠 전에 교수들의 논의는 뭐냐. 우리는 생각을 확실하게 전환해야 된다. 뭐냐. 누가 챗 GPT를 시켜서 숙제를 해냈냐라는 게 아니라 챗 GPT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더 질 높은 숙제를 해낼 수 있게끔 하고 과연 그 학생이 어느 만큼 생각할 수 있고 어느 만큼 이 생산품의 자기 산출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를 실제 짧은 시간 동안에 발표를 하게 해가지고 그 노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는 챗 GPT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챗 GPT를 열심히 사용하고 다른 AI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들을 마음껏 사용해서 하되 우리가 과연 그 아이들이 얼만큼의 노력을 들이고 얼만큼의 생각을 해서 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논의를 했어요. 저는 영재교육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일하면서 영재 판별이라는 작업을 참 많이 했어요. 영재 학교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 그 다음에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 중에서 대학 수준의 수학을 풀 수 있는 아이들이 누군가, 또 과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들이 누군가,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 때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영재들이 하는 말을 안 믿으시더라고요. 얘 이거 하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외워서 말하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시각, 정말 서운했어요. 영재들은 과연 어떤 아이들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잘하려고 하고 또 나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시선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영재 교육의 이론의 측면에서 영재성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건지 또 영재성의 개발에 관한 이론은 또 어떤 측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될 건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영재성은 한동안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라고 여겨왔지만은 1978년 란줄리의 이론은 이 세 가지 요소가 골고루 갖추어진 아이들이 나중에 뛰어난 성취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것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과 높은 창의성과 과제 집착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AI가 들어오게 되면 저는 이 AI가 우리 생활에 아침 오전에 기조 강연에서 들었던 것처럼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 AI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AI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가 돼서 이 AI를 가장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또 AI로 생기는 문제를 최대한도로 잘 해결해 내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좀 더 프로액티브한 그런 자세를 갖고 AI를 대하고 영재 교육에도 그런 자세로 영재성의 이론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력에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창의성에도 AI 협력에 의한 창의성을 포함하고, 과제 집착력에도 AI 협력을 통해서 과제 집착력을 더 보일 때, 이거는 AI가 한 거지 그 본인 개인이 한 게 아니야 라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AI와 협력해서 얘가 이렇게 더 많이 창의적이고 더 많이 과제 집착력을 보이는구나, 그것이 이 아이의 본인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도 이거는 제가 이제 1997년에 만든 모형인데요. 재능 분야의 지식과 기능, 일반 지식과 기능, 동기, 이 세 가지가 창의성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리로 비유하자면은 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이 재료가 넉넉하고 골고루 있어야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활발하게 해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AI를 만나게 되면 지식과 기능 기반이 풍부해지고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도 AI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고 제안을 해주고 답변을 해줌으로 해서 그 부분도 더 왕성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재성 이론 중에서도 창의성을 이야기할 때 AI와 협력해서 이루어진 창의성 그 자체를 영재성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과제 집착력.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과제 집착력이 뛰어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하고 높은 기대를 해주고 아이들에게 걸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데, 거기에 AI가 접목이 되면 AI는 바로 옆에서 있는 개인 과외 선생님처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이야기를 그때그때 해줄 수가 있고, 또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도전적인 과제를 즉각 제공해 줄 수가 있고, 또 이 아이의 흥미나 학습 스타일 등까지도 고려해서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접목이 된다면은 우리 영재 아이들, 일반 아이들은 물론이고 영재 아이들도 훨씬 더 높은 과제 집착력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영재성의 정의에는 디지털 기술을 평균 이상의 능력으로 일부 포함을 하고 AI와 협력하여 만들어낸 창의성, AI와 협력해서 만들어낸 과제 집착력, 그리고 AI 기술을 윤리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책임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이 영재성의 이론을 보면 타고난 능력이 개인의 특성, 환경 요소를 만나서 학습, 연습, 경험을 통해서 개발됨으로써 재능으로 나타난다는 이 간예의 모델이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AI라는 촉매제를 하나 더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촉매제는 맞춤형 학습, 개별화된 피드백,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특수 재능 개발의 메가 모형은 아이들의 타고난 잠재력이 기회와 좋은 기회, 그다음에 동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뛰어난 성취로 나타나고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탁월함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AI가 접목이 된다면은 우리 아이들의 성취가 또는 탁월함이 훨씬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재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을 이제는 좀 전까지는 이론을 봤다면은 영재성과 영재교육 목표와 영재교육 방법, 여기서 영재성은 사실은 판별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영재성의 정의는 영재의 선발과 직결됩니다. 영재 선발 기준을 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재 선발 기준으로 능력, 창의성, 과제 집착력뿐만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유창성, 그다음에 사회 정서적인 리더십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재 교육의 목표는 영재성의 요소를 극대화하는 것이 영재 교육의 목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길러서 평생 학습자가 되도록 해주고, 사회 정서적인 지능을 개발하고 협동 능력을 길러주고 융합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데 영재교육 목표가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영재교육 방법에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 융합적 교육, 그다음에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그런 교육의 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예를 그냥 제목만 들어드리면은 Ranzuli Learning, Dreambox, Lab Exchange, Labster, InSpirit AI, Tutor on the Side. 이 중에 일부는 개발이 돼서 사용된 지가 오래됐고 어떤 거는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어떤 거는 아주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입니다. 영재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는데 그 에이전트는 누가 돼야 하느냐? 정부, 학교, 가정 모두 협력해서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투자 기금을 조성하여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래서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교사 연수, 학부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한 교육을 실천하고 AI 윤리교육,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법을 제정하고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AI 분야의 재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회를 개최하고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부의 역할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사 연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대학 기업과 협력해서 정부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대학 기업과 협력해서 AI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모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AI 윤리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이 아주 애매해서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은 데이터 축적이 안 되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않으면은 AI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을 정교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결정적인 주체는 부모예요. 부모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는가에 따라서 영재 교육이 특히 AI가 접목된 영재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많이 했지만은 저 여기에 있는 동안에 정말 실망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학부모님들이 또는 국민 전체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영재 교육의 시작은 창의적인 문제 결력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시작하지만 조금 더 질 수 없다. 1점이라도 더 맞아야 된다. 100점 맞아야 된다. 1등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풍토에서 영재 교육이 AI와 접목되더라도 사실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은 많이 했지만 과연 이것이 얼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의 새로운 각오, 새로운 자세, 그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아이들에게 키워주고 또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 기관에서는 AI를 활용하고 A와 협력하는 기회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겠죠. 학부모의 역할, 여러분들은 모두 학부모이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첫 번째는 자녀의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재능 분야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아이를 면밀히 관찰해야지만 그 초기에 재능 분야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문제 해결이라든가 코딩, 기술 관련 호기심을 얼마나 보이는지, 창의력을 나타내는지, 개념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지 같은 것들이 부모로서 봐야 할 주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야의 디지털이나 AI 분야의 활동과 사랑에 빠지도록 기회를 자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감성지능과 윤리적인 인식 함양시키기.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모로서 집에서 특히 해야 될 것은 균형 잡힌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인데요. 화면 시간을 제한하고
비기술적인 활동과 기술적인 관련 활동을 균형 있게 장려하고 다양한 관심사를 키워주기, 또 AI 기반 교육 도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 해주면서 아이가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영재교육과 한국의 발전이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자세를 갖는가에 따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좀 더 기술적이고 방법적인 것이지만 우리 국민 전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이거에 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은 떠나간 기체를 그냥 망연자실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영재들이 똑같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영재 중에서도 어떤 아이는 최대한도로 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일반 아동보다도 더 못한 상태의 성취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창의적인 생산성에서도 AI와 접목이 잘 되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일 수 있는가 하면은 그 A와의 접목이 전혀 안 된 상태로 그냥 큰다면은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아니면은 기회의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로서 국민으로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이 가장 화려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수길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길 교수님께서 AX 시대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걸 제시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큰 주제인데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AI 활용에 대해서 좀 많은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토론할 때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발표하실 때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종합토론 질의응답 시간대 질문 채택해서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순동 교수님께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영재교육하면 사실 굉장히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타겟인 거죠. 교육은 똑같은 교육인데 그 타겟 자체가 다른 겁니다. 사실 우리가 똑똑하다는 그런 개념을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흔히 IQ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대단히 부족하죠. 요즘에 AI에 관한 얘기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AI에 관해서 AI가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인간이 더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AI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사실 인간의 지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쏟아부었는가. 특히 요즘에 보면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에 특히 아이들에게 그 능력을 개발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별로 쏟아붓는 게 없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늘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재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AX, 사람, 혁신입니다. 저는 오늘 AI에 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람에 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말, 그렇지만 사람은 인간지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지능을 개발해주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940년대에 AI 개념이 등장했죠.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또 1970년대에 인간형 로봇이 만들어졌죠. 또 2016년에 알파고 대국이 있었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알파고 대국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사실은 알파고한테 4대1로 졌죠.
4대 1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알파고를 만드는데 투자한 그런 수많은 그 돈, 이거를 이세돌 구단한테 절반만 투자했으면은 아마 이세돌 구단이 이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세돌 구단한테는 투자한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투자한 그 알파고가 이겼다고 그 아주 그냥 세계적인 뉴스가 됐죠. 지금도 여전히 사실 AI를 하는 건 뭐 관심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관심사가 인간한테로 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다음에는요, 이제 챗 GPT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2년도에 나와서 정말 AI를 정말 아주 새롭게, 뭐 AI라는 얘기는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그러나 새롭게 부각시킨 그런 얘기죠. AI가 나와서 뭐 챗 GPT가 나오니까 그동안에 키워드 중에 가장 유명했던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모든 거 할 때마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고 뭐 AI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챗 GPT는 한계가 없는 걸까요? 아까 오전에도 아주 여러 가지 아주 AI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AI가 기본 모형 자체가 LLM이라고 생각합니다. LLM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모형인 거죠. 우리가 챗이라는 말 자체도 언어잖아요. 언어 모형인 거예요. 언어지만 언어 외의 것은 잘하지 못해요. 지금 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언어에 기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가요? 언어 외에도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LLM이라고 하는 모형을 벗어났을 때는 사실 챗GPT는 그렇게 능력 발휘를 못합니다.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또 최근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뭐 챗GPT를 쓰려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 프롬프트라는 걸 쳐서 넣잖아요. 명령어를 집어넣는 것이죠. 지금 명령어라고 하시면 지시어입니다. 지시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지시어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리 나와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프롬프트를 집어넣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죠. 이건 역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AI가 하는 게 아니죠. 이 AI가 이제 막 나와가지고요, 우리 올해 초죠, 올해 초 CES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AX를 만드는 이제 아주 근본적인 기준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가전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AI는 과연 누가 개발하고 누가 혁신을 시키는 거죠? 누가 개발하고 누가 혁신을 시키나요? 인간이죠. 인간이 하는 것이지 인간 지능이 성장하지 않고 발달하지 않고 과연 AI가 거기에 맞춰서 혼자 막 성장할까요? 우리가 AI는 굉장히 훌륭한 여러 가지 계산을 잘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잘해요. 인간보다 굉장히 잘하죠. 굉장히 빠르게 하죠. 그렇지만 인간보다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식이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것들로 계산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해요. 단순히 모든 그 학습된 것만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지, 참 제가 볼 때 깜짝 놀란 게요, 이런 얘기를 많이 요즘 하더라고요. AI 때문에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형 원자로를 많이 만들어야 된대요. 소형 원자로 맞습니다.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어떤가요? 밥만 먹으면 됩니다. 밥만 먹으면 사실은 엄청나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머리가 잘 돌아요. 그렇게 전기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미래 사회는 AI나 뭐 로봇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로봇 때문에 사람이 로봇한테 통제를 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봇이나 AI는 전기 없으면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만 만들면 로봇이 인간을 과연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간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혁신적인 그런 대학교가 있죠. 미네르바 대학교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네르바 대학교를 상당히 카피를 한 건 아니고요. 비슷하게 아주 모방을 해서 만든 대학이 만들어졌죠. 한국도 정말 굉장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간의 지능을 키우는 그런 미네르바 대학교입니다. 사실 이 학교는 특이하죠. 정말 학교 캠퍼스가 존재하지 않고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죠. 그런데요, 굉장히 재미있게 이분이 누구냐면은 설립자 벤 넬슨입니다. 이 설립자가 뭐를 주장했냐면은 바로 호기심, 끈기, 창의력, 추진력과 같은 잠재적 특성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사실. 그런데요, 이 미네르바 대학교의 설립 목적 두 가지는요,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아이들에게도 아주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이런 거 좋고요. 그 다음에 기존 대학들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 이 교육 과정이란 말은 교육학에서는 교육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의 내용, 커리큘럼을 말하는 거죠. 이 교육 내용을 혁신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비전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게도 우리 목표는 비판적 지혜라는 것이죠. 비판적 지혜를 타겟으로 하고요, 실용적 지식과 인지적 도구,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 협력과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길러준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들에게도 굉장히 던져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네르바 대학교는 사실 혁신대학교로 3년이나 연속 최우수 학교로 뽑힌 학교죠. 여기도 보면요, 아주 이 학교가 주장하는 바가 나와 있는데요,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효과적인 의사소통,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것이 바로 대학이 나가야 될 지향점이다. 교육 내용에 바로 저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 계시던 이혜정 박사님께서 사실 교수학습센터의 소장으로 계셨어요, 서울대학교에. 그러면서 이런 책을 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A+ 받는 학생이 누구냐?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에요. 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은 뭐냐면 적는 아이가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얘기를 잘 적는 사람이, 즉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교수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아주 100% 잘 적었다가 시험지에 옮겨 적으면 그게 바로 A+가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실제 이런 것이 사실이에요.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대학이 정말 우수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데 있어서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자, 인간지능의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지능의 혁신이 정말 필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혁신이 돼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 여기 보여드린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 8개의 답지가 있고요, 위에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게 뭘까요? 몇 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3번이죠? 모르신가요? 아직도 모르네? 이건 아주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두 번째 거요. 자, 몇 번이죠? 2번이죠? 하나 더 내겠습니다. 몇 번이 답이죠? 지금 제가 세 개 보여드린 이 문제는요, 지능검사 문항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추론 능력. 그 인간은 추론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런데 AI는 추론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AI는 순차적인 추론밖에 잘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요, 굉장히 아주 순차를 무시한 굉장히 직관적 추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샷 추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인간은 바로
단서들을 전부 다를 보지 않고 몇 가지만을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능력들을 인간은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에는요, 논리적인 생각도 있지만 정서적, 감정적인 느낌도 굉장히 많이 가져요. AI는 못 가는 것이죠. AI는 어떤 대상을 보고요, 그것에 관해서 분석적인 걸 잘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하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장점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에 아이가 고민하고 있어요. 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때문에 아이가 고민하고 있죠?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답이 나와요. 제가 영재 아이들을 많이 아주 교육원에서 많이 만나봤는데요. 이런 거를 딱 제시하면요, 굉장히 많은 답을 순식간에 합니다. 굉장히 빨리 얘기를 해요. 근데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한두 가지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굉장히 사고가 닫혀 있어서 그래요. 닫혀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외부 사건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복잡한 필터를 거쳐서 내적 표상이 돼요. 그래서 태도라든지 가치, 신념, 그다음에 메타 프로그램이나 결정, 기억, 언어,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터링이 돼서 내적 표상이 이루어져요. 사람은요, 단순하게 제공되는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어떤 계획된 학습 아니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바로 인간은 문제 해결의 동물이다. 즉 똑똑한 사람일수록 문제 해결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교육의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죠. 효율적으로 하고요, 효과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미리 그 문제에 관해서 예측하고 그 예측한 문제를 준비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능력이 뛰어난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하는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조작과 지식과 성향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식에만 의존할 수 없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작 능력, 사고죠, 성향 이런 것들이 아주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창의적 사고력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그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을 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좀 쪼개보면 과연 뭐를 먼저 배우고 뭐를 나중에 배워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체계가 바로 있는 것이죠. 체계. 이런 체계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위에 문제 대응 능력이 있고요. 그 문제 대응 능력을 얻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요. 제일 밑에 단계가 뭐냐면은 바로 범주화, 순서화, 비교 대조, 요소 및 속성 파악, 관계 및 유형 파악, 중심 아이디어 식별, 오류 확인, 귀납, 연역, 유추라고 하는 10가지 아주 낮은 단계의 사고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잘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잘 정리가 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수준의 조직 기능, 분석 기능, 추론 기능이 이렇게 묶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은 크게는 생성 기능, 평가 기능, 통합 기능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이 결국에는 문제를 잘 대응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라,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하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주로 담아야 되는지 모르죠.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무책임한 어른들인지도 모르죠. 이런 체계를 잡아주지 않고 무조건 생각을 하라는 거죠. 무조건 생각. 어떻게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고 과정이라는 것은 정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요, 아이디어를 또 평가하는 과정 이런 걸로 나누어 있어서 이들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고력의 기본이 돼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영재 아이들을 키우는 우수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사고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신선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에 관한 얘기를 하면 연구비를 안 줘요, 잘. 왜? 뭐 저런 거 가지고 우리나라 영재 교육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내용에 집중합니다. 교육의 커리큘럼은 내용과 사고 두 가지로 묶여 있는 것이죠. 내용에만 집중하고 사고에 집중 안 하면 사실은 껍데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고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가장 큰 틀, 즉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줘야 되고 창의적 사고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 창의적 비판적 사고에는 다시 사고의 기능이라는 것과 사고의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의 기능은 사실 이미 잘 알고들 계실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성향은 정말 사고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의 성향,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의 성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이한테 좀 밑에서 잘 깔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고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 사고력 교육과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두 가지를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일반 사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향상되는 것이냐?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향상될 수 있다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대형 연구들이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건데요. 그럼 이런 사고 기능들이 전이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전이될 수 있는 것. 전이될 수 있어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배운 거를 사실은 다른 데다가 일반화하는 능력을 말해요. 우리가 이미 학습한 거를 일반화하는 능력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일반적인 어떤 기능, 그 다음에 특수적인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 기능에는 초인지 기능이라든지 인지 전략, 일반적인 자기조절 학습 전략 등이 일반적 기능 속에 들어가고요. 후자는 특수 지식 분야 내에서 기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늘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질문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마친 후에 또 나중에 토론할 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순도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을 완벽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이순도 교수님께서는 AX 시대 인간 또는 인간 지능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점을 전제로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그 질의응답이나 종합토론 할 때 관련으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나엠 나들로 국장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들로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Hello everyone, good afternoon. My name is Menachem Nadler and I'm the head of the Division for Gifted and Outstanding Students in Israel. In the next 20 minutes, I was asked to talk with you about nurturing gifted and outstanding students in Israel and how to lever these programs for creating leadership and influence to our society. Oops, sorry. Well, I want to start by saying that my country is a complex one. We have multicultural society. We have defense and security threats around most borders for many years, actually since we've been independent. We have transportation problems and educational challenges because of peripheral areas and central areas. I'm sure you know it also from your country.
And we also have low natural resources. But although all what I mentioned now, Israel is called a startup nation, I think because of our human resource, innovation, creativity, and maybe the fact that we have to deal with problem solving all our life since the children are very young until they are mature. I want to tell you some data about the education system in Israel. We have 2.5 million students from the age 3 to 18. We have 5,700 schools. I'm talking about public schools. 76% of our students speak Hebrew as their first language, and 24% speak Arabic. We have 5 religions for our students: Jews, Christians, Druze, Muslim, and Cherkessian. We have 208,000 teachers in our system. They are teaching in 8 different districts of education. Most of them are geographic districts, but some of them are also related to the relig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the second largest government budget in the last few years. So budget is not the main problem in the educational system in Israel. In the early 70s, the government in Israel came out with a decision that because of our lack in natural resources, the only resource we can rely on is the human one. And they established a small department in the Israeli Ministry of Education to deal with the gifted students. After a few years, we started giving programs also to the outstanding and talented kids. And now, these years, we are responsible for identifying and nurturing the top 20% of students in our country in 3 phases. The first one are gifted. They are identified by cognitive skill test, and we try to find the third 3%, the highest 3% of these kids. The second stage is the regional or local outstanding. It's 5% more according to the same test. And the large group is outstanding in their school. They don't do any test, but the school recommend them because of their grades, behavior, motivation, and so on. So this year we have 23,000 kids that are identified as gifted, about the same number, 26,000 as regional and local outstanding, and the larger group is 150,000 kids that are outstanding in their schools or communities. Now, every year we are doing a nationwide identification process. It's budgeted by the country. Parents do not have to pay anything for it. We are doing it only in public school, not in private schools. So we want to strengthen the public system. So every year, 120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take the test. In second grade, if they are Hebrew speakers, or third grade, if they are Arab speakers. And then 7,000 more can take the test when they move to middle high school. And we have a complete system that handle appeals, repeat exam, and give some adaptation to test to kids with special needs or disabilities. So every parent knows his kid will have the chance to take the test when it is in primary school, and he can take the test again when he moves to middle high or to high school with no payment at all. The government, the ministry will pay for it. And every year we're coming out with this GEOS graph to tell us who are the gifted, who are the outstanding, and so on. For those who are identified as gifted and outstanding, we use 3 circles of cultivation. The first one is pull out.
It means we take the kids out of his school and give him a special program. We have 61 pull-out centers, enrichment centers, all around Israel. It doesn't matter where you live, in a peripheral area or in the center, you can join one of these pull-out centers. You leave your school, your regular school, for once a week from 3rd grade to 10th grade, and you get extra curriculum in those centers, trying to maximize your potential, your curiosity, and some emotional and social issues. We have regional centers for excellence, and we have academic programs where kids in the high school can leave the regular school and join the academic institution side by side by learning in high school. This year we have 4,000 students that start academic studies during the 9th or 10th grade. So this is the circle of pull-out. The second circle is in school. We have special programs in homogeneous groups in their peers for like gifted classes, programs for deepening and accelerating in a peer group. They actually have more hours after school in a peer group, and few of those hours must deal with values and social issues. It's not only learn more science or learn more humanities. Few of the extra hours must be deal with values and social issues, because we want to implement the necessary of these kids to contribute to our society. The last circle is what happened in the heterogeneous class. This is a kind of new subject to us. We are promoting it in the 5 last year because we understand that gifted kid is not only gifted when he goes to the enrichment center. He's gifted all week, and he must have a special plan or special tailor-made curriculum for his need. So we are promoting teacher training, teacher best practices for dealing with these kids inside school, and the whole school will benefit from it because, like the other lecturer said here, it will bring the entire system up. Our main goals remain a couple of years the same. The first one is to maximize the personal abilities of the kids. We identify them very early in the 2nd or 3rd grade, and we want to see them grow and maximize their talent or giftedness. The second one is we want to deal with emotional and social well-being of the kids. We know that giftedness comes with all kinds of complexities, and we must deal with them as well in order to get a graduate that will contribute to our society. The third goal is to expand the circle of belonging and influence of our students to our society. I will show you some examples of how we do it. And the last one, it is our responsibility to push the entire system up by challenging the schools, the teachers, the kids to deal with these excellent and gifted students. How to cultivate leadership that create impact on our society. You can see the two pictures I've put in the presentation. We do a lot of meeting with inspiring people. Those two pictures is with 2 Nobel Prizes winner, Professor Dan Shechtman and Professor Ada Yonat. They and others meet with our kids, talk to them about their way in science, in research, the difficulties along the way, and they inspire them to go by this way. We also
understand that most of cultivation program, the good ones will be one with mentors to the kids. So a lot of our programs use mentors that escort the kids from early age to his maturity. We assimilate academic and research programs during high school studies, as I mentioned before. And we do a lot of training process to our teachers. We ask the kids to deal with big problems of the world, not just local problems. I will show you some examples in a minute. And we use multidisciplinary teaching because we understand life is multidisciplinary. And the last thing is very important one is we try to teach our students how to fail. Failing along the way is mandatory for all of us, and success is not just around the corner. You have to work hard for it. 3 of our major pedagogical principles, we have more, but I choose only 3. One is to assimilate critical and innovating thinking skills in our programs. The kids must criticize all that we give them. Nothing in the book is sacred. You can ask questions about anything. You can say your opinion. You can try to prove your opinion. Second is learning in small groups, in pairs or a small group of dealing with the challenges. In Hebrew, we call it chevruta. It means you sit with one other students or a few other students. You get some problem and you start thinking how to solve it. But the base thing in chevruta is you have to argue and you have to ask questions. You have to disagree with the other and try to set your words and sentence to the right direction. And the third one is trying to transfer the responsibility of the kids of making their own progress and learning. Some examples of action we are doing every year. So we have every year an annual conference for the students dealing with the project and solution that promote society. Last year we have a big conference. About 1,000 students from all around the country came to deal after a year of work in their school, came to present their outcomes about the climate crisis and dealing with water pollution, air pollution, and so on. We have scholarship for students that study in academic institutions. We are trying to give them what they need in order to keep the study going on and let them success. We are funding schools that are showing innovative and personal and social excellence in the students, some local programs about it. We are doing teacher training for best practices with gifted and outstanding students all over the year. We are doing evaluation process for effectiveness of all our programs, and we budget also a visit to all our kids every year to meet the academic institutions and high technology industrials and so on. Here are some examples. These pictures show 2 of our gifted students meeting the former president of Israel for discussion. He was talking with them not about their studies or their social life. He discussed with them about Israel problems, economic security, and so on, and asked them to help Israel promote solution to the national problems. This picture is from a hackathon, a conference for gifted students we made a few years ago.
Those girls present their outcome from a research in economic issues, and you can see some more pictures from conference that students have competition in research, the sciences, study and sciences, and so on. We have few special programs that called Future Scientist programs. There are 4 of them. Alpha deals with research programs in sciences, IDEA in humanities, Odyssey again in sciences and computer sciences, and Ascola is a program that escorts the kids along the way after they graduate school. They have community and they are doing research, and these are 3 articles that were published only the last year by kids that are 16 and 17 years old. They publish articles in science magazines. You can see their names here, and it's very important to them to see that their outcome will contribute to our society. One of my former director general said to me once, if you can evaluate something, don't budget it. So we are trying to do evaluation process to all what we are doing. Each program in our division goes to effectiveness evaluation every few years, and we try to improve our programs. Where the Israeli Statistic Center, together with the research division of the Bank of Israel, are conducting a study to see how graduates of our gifted programs are dealing with their life after they are 30 years old and up. And we can see every year the parameters that are checking, their degrees in academic studies, their salary, their point of life, their happiness, and so on. These are few examples. I will not go into the details, but I just want you to see 4 of our graduate students, 25-year-olds, 27, 21, and 25. All of them are now in their PhD academic studies, and all of them continue to contribute and volunteer in our programs to be a mentor to our youngsters, gifted students. Finall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thoughts and plans for our next future. We are trying to establish a national alumni community for gifted that will contribute to our society. We are trying to expand the mentoring programs and the academic studies. We're trying to expand the collaboration with high-tech companies, medical centers, and the social organization. And we're trying, and this is a call for you all, to do a joint PBL, problem-based learning, work internationally. We are doing it now with Croatia and other countries. Groups of students with group of students from other country, I hope from Korea, group of teacher with group of teacher from here. We can do a lot together, and this is a call for you to collaborate.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네, 나돌러 국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Mr. 나돌러. 영재교육 관련으로 연구를 할 때 항상 찾아보는 사례가 이스라엘 사례인데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영재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오늘 제가 항상 책으로만 보다가 또 나돌러 국장님한테 직접 이스라엘에서 영재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뜻깊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좀 더 잠시 후에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 강의 잘 들었고요. 좀 시간이 약간 촉박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발표 시간도 저희 20분밖에 못 드렸는데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에서 발표 시간에 못다 하신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합 토론에서는 제가 각
발표분자 분들께 개인별로 하나 발표와 관련된 개인별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각 발표자분들마다 하나씩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 발언하면 거의 얼추 시간이 맞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발표 순서대로 제가 조숙기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숙기 교수님께서 AX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영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담아 주셨는데요. 이론부터 목표, 방법, 이해 관계자의 역할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담아 주셨는데 특히 제가 또 눈여겨본 부분은 AI 활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AI 협업을 통한 창의성, 협력을 통한 과제 집착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역할로는 AI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교원들의 연수를 통한 AI 활용 역량 함량 그래서 학교에서 AI를 좀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근데 최근 아시겠지만 AI 디지털 교과서가 한창 개발 중에 있고 내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는데 그에 대해서 또 많은 또 비판의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 약간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개별화된 학습이 좀 도움이 되지만 고차원적인 사고력 함량을 좀 강조하는 영재 교육에서 AI 활용이 조금 효과가 적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영재 교육에서 AI 기술의 활용이나 적용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미국에 계시면서 AI를 활용한 개별화 학습이나 AI와의 협력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디지털 교과서 한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신문에서 제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은 디지털 교과서가 주어진 교육과정 안에서 주로 학업 성취를 중심으로 또 그 성취도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피드백을 주고 학생들에게 맞는 문제를 주고 제공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조금 더 개별화된 개별화된 문제 제공, 개별화된 피드백 제공. 저는 그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냥 일반 교과서를 제공할 때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영재 교육에서 AI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란줄리 러닝이라는 거를 예로 들었는데 그 란줄리 러닝에서는 그 선생님 한 분이 조교본을 12사람을 쓰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선생님을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학생들의 각 개인의 특성을 먼저 조사를 해요. 흥미가 무엇인지, 학업 성취 수준은 얼마인지, 또 지적인 능력은 얼마인지, 그리고 학업 스타일은 얼마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울 때 어떤 스타일로 배우는 것이 좋고 산출물은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걸 더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지식과 기능을 배우는 것보다는 주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뭔가를 배우더라도 프로젝트를 선생님이 제공해 주는데 그 프로젝트를 제공할 때 그 주제나 제목이나 방법이나 산출물,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출해야 되는 산출물의 종류를 학생에 맞게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산출물을 내라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잘할 수 있는 분야, 방법, 그다음에 산출물 결과물까지도 개별화시켜서 학생들에게 산출물이라는 그 어사인먼트를 주는 거죠. 프로젝트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해내는데 필요한 자료가 그 학생들에게 쫙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ranjullearning.com으로 들어가면은 자료가 너무 많은데 그 자료들이 책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이 그 학생의 프로파일에 맞게끔 난이도, 스타일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적절한 자료들이
이 학생의 그 인박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읽고 또 연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때로는 그걸 그룹 프로젝트로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그 학생 프로파일을 보고 예를 들면 스타일에 따라서 한 토픽에 따라서 산출물에 따라서 그 아이들을 그룹을 하고 그 그룹 그 그룹 멤버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제공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은 AI 이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은 AI의 그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ransleylearning.com을 이용해서 각 일반 학교에서 개별화된 수업을 개별화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들은 정부에서 이게 연수를 위한 그랜트를 따가지고 커네티컷 대학에다가 이제 연수를 부탁을 하면 이 ransleylearning.com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그 사용 방법은 배우는데 몇 시간도 안 걸려요. 한 2시간, 3시간 그 정도만 걸려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쉽게 모든 아이들의 능력에 맞는 또는 흥미에 맞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흥미를 고려한다는 점이 우리 학교의 디지털 교과서하고는 좀 다른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프로젝트 베이스를 많이 한다는 것이 디지털 교과서랑 다른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더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어서 좀 다를 것이다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그 좀 더 프로젝트 베이스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보통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Tutor on the Side. 근데 그건 아직 개발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말 12월 달쯤에 그 프로그램이 완성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개인 과외 선생님 옆에다 두고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AI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How to train your AI learning coach. 그러니까 나의 학습을 코치해주는 그 AI를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는가. 그러니까 내 코치를 내가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나에게 나의 학습을 도와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재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AI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죠. AI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 AI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개별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AI와 관련된 수업을 하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보겠어요. 네. 조수교 교수님께서 AI 활용하는 사례를 다양하게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렌줄리 학습센터의 사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좀 한번 홈페이지 같은데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학생 파악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의 그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산출물의 형태를 개별화한다든지 뭐 다양한 학습 방법을 개별화한다든지 그리고 그에 맞게 개별화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산출물도 약간 개인적으로 축적해 놓을 수 있는 그리고 협력 학습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중인 여러 가지 사례들도 말씀해 주셔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대학이나 그 존스 홉킨스 그다음에 How to Train AI Learning, 뭐 렌줄리 센터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순동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인지능력 혁명이 약간 필요하다 제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교차함적 사고력 촉발이나 함량을 위해서 지적 조작과 사고 성향을 통합하는 영재 사고력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사고력을 함량한다고 할 때는 약간 지식, 그 내용 지식과 같이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사고력을 함량한다고 할 때 항상 그 영역별 그 특수한 지식과 함께
함께 배워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근데 반면 교수님께서는 일반 사고 기능을 좀 강조를 하시고 이를 위해서 영재 사고력 프로그램을 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력에 대한 통념이나 뭐 그 함량 방법에 대해서 다른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우리나라 영재교육에서 오해하거나 간과되는 사고력의 특징이나 교육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고력을 함량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좀 변화되거나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 들은 대로 우리나라 영재 교육에서 간과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생각하는 힘하고 어떤 교과의 내용이 같이 가야 되는데, 늘 우리나라는 교과의 내용 중심으로 모든 커리큘럼이 짜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데 비해서 그런 과정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사고하는 그런 것은 교육과정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생각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에요.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내용 중심으로 가겠다. 늘 이런 식으로 영재교육에서도 대부분 그래요. 그 영재교육을 보면은 대부분 어렵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난이도 높게 하면은 영재교육이고 쉽게 하면 영재교육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제와 같이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를 가르쳤을 때 과연 특수한 어떤 도메인, 어떤 특수한 영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일반적인 능력을,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풀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늘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곳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어떤 그런 사고력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일반적인 사고 능력들이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때는 그런 능력들이 여러 개가 같이 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직 같은 형태로 나타나요. 묶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사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쓰이는데, 그런 거를 굳이 꼬집어내서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은 영역 특수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영역 특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일반적 사고의 어떤 통합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건데요. 한 예를 들자면 요즘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굉장히 힘들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외국의 기업이라든지 뭐 경쟁이 심해지고 여러 가지 외국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다. 전 뭐 정확하게 내용은 모릅니다. 뉴스만 보고 어렵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은 정말 그 삼성전자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냐? 전 반드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어떤 능력들이 여러 개가 믹스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 전쟁 같은 거죠. 전쟁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이겨야 될 때 상당히 많은 전략들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아주 쉬운 수준의 그런 능력도 사고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할 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영역 일반적, 영역 특수적 그런 얘기가 늘 우리 인지심리학이나 이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문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여러 가지 그런 사고 전략들이 믹스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어찌 보면 다분히 개인적인 어떤 성향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일반
사고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지금 현재 영재 교육에서 내용만 가르치고 생각은 네가 해라 약간 그런 형의 사고에 대한 사고 능력에 대한 교육이 약간 부재하다라는 점은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저 영재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나들로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재 교육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강조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점은 사실은 한국의 경우랑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영재 교육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여러 번 약간 강조됐는데 사회에 기여하면서 좋은 영향을 주는 리더십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는 점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스라엘에서 영재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지 좀 궁금하고요. 또 혹시 그 이유가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국가가 의도한 방향과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이제 국가에서는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개인의 어떤 이익을 쫓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스라엘의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Well, we present our special programs to all society and by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equity. So it is like that kids with special needs need special care, so does gifted kids need special cares. And there's a lot of awareness in the public for those identification process and cultivation program. We do not follow exactly every graduate from our programs, but we do invest a lot of their mindset during the way to contribute to their society, our society, and the global one. And I think, according to what we do in our evaluation process, that this work very, very good. We do not use any sanctions for those who don't, but most of them contribute to our society as human beings all over the world, not just in Israel. Another thing I want to say, I heard a lecture from Professor Robert Sternberg a few weeks ago. He was talking about moving from gifted to gifting. And it must be mandatory in our goals and our programs, and this is what we're trying to do.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특히 사회적인 영재 교육의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리더로 크는 것을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강조를 한다고 하고요. 혹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좀 약간 정확하게 트래킹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재는 없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의대가 엄청 이슈여서 그런 질문을 해봤는데 이스라엘 사례도 네, 이스라엘의 사례는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트래킹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질문 주신 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표자 분들께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발표자 분들당 제가 하나 정도 선택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석기 교수님께 해주신 질문입니다. 영재성의 정의에 사회 정서적 리더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AI와 사회 정서적 리더십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앞으로 미래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 영재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영재 기관에서 교육을 하죠. 그런데 AI가 나타남으로 해서 지식을
뭐 문서를 분석한다든지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AI가 많이 해주게 되는데, 이런 미래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협력을 해서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학제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영재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능력이 사실 대부분의 영재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죠. 대부분 영재들은 개인적이고 자기 혼자서의 생각과 사고는 잘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한다든지 대화를 통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같은 것은 사실 좀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AI에게 맡기고, 영재 우리 이신동 교수님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 사회적인 리더십,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은 기계가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다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분명히 실패를 많이 하게 되죠. 우리 영재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잘 닦여진 길을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길이 없는 데서 길을 개척해내는 그런 불도저 같은 능력을 우리 아이들이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어디서 어떻게 길을 내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지만 길이 편리하게 닦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혼자서 할 수가 없고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정서적인 리더십을 키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답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AI 시대에서도 사회 정서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면 더 사실은 사회 정서적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순동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동 교수님께 해주신 질문인데요. 유아 영재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AI 활용하는 디지털 지적 개발 방식과 아날로그적 지적 개발 방식을 동시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디지털 개발을 선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날로그적으로 지적 개발은 어느 정도 해줘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간의 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아날로그식이죠, 사실은. 그런데 인간은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이 의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경험도 있고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적 개발은 의식적으로 하는 수준에서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의식이 없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걸 의식으로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경험, 수억, 수천 개의 경험을 해서 이미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의식적으로 끌어내지 못할 뿐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정보를 끌어내려고 그러면 AI처럼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날로그적 지적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늘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학습할 때 늘 이 지적이라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병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AI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AI는 저도 이렇게 그 발표 타이틀에도 AI와 상생한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상생. 앞으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요. AI 실제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잘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아이들의 어떤 지적 능력을 개발한다는 거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날로그라 그래서 디지털보다 뒤처져 있거나 아니면 낙후되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날로그적 지적 개발은 늘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촉박해서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하기는 한데요. 나들러 국장님한테 온 질문이 여러 개 있었지만 제가 이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AI 시대에 이과형 인재, 영재가 훨씬 주목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상대적으로 문과형 인재가 소외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AI 시대에 문과형 인재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교육받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As my colleague said, AI is here to stay, and we have to lever it up to our needs in identification process, in cultivation process, in evaluation process, and so on. In Israel, every teacher must have professional development every year at about 30 to 60 hours of learning every year, even after he graduates his master degree or so on. So we decided that starting this year and the years to follow, every development, professional development will include 30% of dealing with AI tools and for each teacher. So we have to start by teaching the teachers how to deal with AI, not just as a tool, but as a something that is going to live with us, as Professor Lee said before, and how to be able to make this tool available for students in ethical way, and how can we use the tool to develop new leadership in our society. 네, 나들러 국장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약간 교사들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역량을 함양하는 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분, 50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세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 1분 미만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숙기 교수님. 저는 제가 발표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우리 나라 영재교육과 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까지 모두 급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우리 사회의 리더 중에 한 분이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따먹기라고 빨리 인터넷을 개발시켜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 공간을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된다. 늦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조급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호소를 했던 것이 생각나요. AI를 회피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소극적으로 이 AI를 대하지 말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서 다른 어느 투자보다도 영재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이미 반토막난 영재 교육이 그 전 어느 때보다도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신도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고 그리고 우수한 잠재력,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의 그 잠재력이 사장되는 게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말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또 개인적 차원으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들러 국장님. Just summarize that the cultivation programs must include goals that deals with the contribution to society, and as a policy, as a government, we should budget this policy by actions, measure it, see if it goes well, and make a lot of publicity of every success that our students do.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조 세션 3에서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영재교육법이라는 주제로 조숙기 교수님, 이신동 교수님 그리고 나들러 국장님과 의견 나눠보았습니다. AX 시대의 글로벌 리더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각자의 세부적인 의견은 다르겠지만 그 글로벌 리더들에게 AX 시대에 더더욱 고차원적 사고 능력과 그다음에 그 윤리 감각을 포함한 사회 정서 역량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점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교육계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고차원적 사고 능력과 균형 잡힌 사회 정서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옆에 계신 동료분들과 같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기조 세션 3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나눠주신 세 분 연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